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환자 안전 보장 활동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서 환자 안전 보장 활동은 5가지인데요. 오늘은 3가지 정확한 환자 확인,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 그리고 수술, 시술의 정확한 수행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서 환자 안전 보장 활동은 1장입니다. 5가지가 있고요. 의료기관 평가 인증 시 필수 항목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정확한 환자 확인이고요. 두 번째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 세 번째 수술, 시술의 정확한 수행, 네 번째 낙상 예방 활동, 다섯 번째 손위생 수행입니다. 먼저 정확한 환자 확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 콥스라고 하는데요. 2019년에 환자 확인 절차 누락 관련 사고 유형별 보고 현황을 보게 되면 투약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검사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기타가 있는데 기타 내용에는 입원 수속, 진료 수속 시 다른 환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다른 환자의 의무 기록을 복사해 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처치, 수술, 수혈과 같은 상황에서 환자 확인 절차를 누락해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 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기준에 정의는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한다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의료기관은 환자 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차원에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모든 직원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환자 확인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확한 환자 확인에 대한 규정 요소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 확인은 언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의약품 투여 전, 혈액제제 투여 전, 그리고 검사 시행 전 정확하게 환자를 확인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진료, 처치 및 시술 전에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환자 확인하는 시점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될 때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알고 있고 실제로 시행하는 것 중요하겠죠. 정확한 환자 확인의 원칙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앞에서 말한 정확한 환자 확인 시점에서 환자 확인을 할 때 2가지 이상의 환자 확인 지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중에 최소한 1가지는 개방형 질문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에게 환자 확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도 또 다른 환자 확인 방법을 마련해 두고 그에 따라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병실 호스나 위치를 알리는 지표는 환자 확인 지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위치를 알린다고 하는 것은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병실이 아니고 존별로 나눠놓고 존에 대해서 A존이라 그러면 A, 1, 2, 3 이렇게 그 위치를 표시하는데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돼요. 응급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치를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걸로 환자 확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기관 내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이렇게 2가지 이상의 지표를 이용해서 환자 확인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고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PDA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 인식 발찌나 발찌 그리고 진료카 등에 RFID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PDA를 이용해 가지고 환자 확인 지표로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별 환자 확인 방법 예시를 보게 되면요.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을 못하는 경우에 보호자가 있는 경우엔 보호자를 통해서 똑같이 환자 확인 절차를 수행한다고 했죠. 보호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환자 인식표를 통해서 최소한 2가지 이상으로 환자 확인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환자 이름을 무명녀 또는 무명남으로 기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확인되면 확인된 정보가 기록된 환자 인식표로 교체하여 똑같이 환자 확인 절차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이름이 정해지기 전에는 쌍둥이가 아니고 단태아의 경우에는 산모 이름 플러스 아기 이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산모 이름이 홍길순이다 그러면 홍길순 아기라고 기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와 산모 이름 아기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째 아이라면 첫째 홍길순 아기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아기는 둘째 홍길순 아기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신생아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확인 정보가 기록된 환자 인식표로 교체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인 경우에도 관리하는 방법들이 의료기관 내에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전체 입원 및 외래 환자를 고려한 순서를 부여해서 포기합니다. 홍길순이라는 환자가 A 환자가 입원했는데 똑같은 환자가 또 입원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홍길순 B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 경우에도 이름 부여 방법은 의료기관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요. 영어 이름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우리말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환자 확인 방법은 모두 외국인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의료기관 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일관되게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환자 확인을 위해서 정확하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죠.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사진이 부착된 본인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지 됩니다. 여기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발행한 모바일 신분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예외사항은 만 19세 미만인 자, 응급환자, 그리고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등은 본인 확인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의원에서 진료 전에 본인 신분증을 필수로 확인해야지 되고요. 이걸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100만 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항상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환자나 보호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환자 확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내 모든 직원이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정확하게 환자 확인 절차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이나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또는 신안이 입원하는 경우에 환자 확인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환자 확인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환자 확인 절차는 의료기관 내 모든 부서에서 표준화된 동일한 환자 확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환자 확인이 어렵거나 동명이인이 있는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구별하기 위한 명확한 프로토콜을 의료기관 내에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수 상태거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를 식별하기 위한 비언어적 식별 방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인식 팔찌나 환자 이름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환자를 참여시켜서 정확한 환자 확인할 때 환자도 참여해야 합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에 환자 앞에서 검체 용기에 라벨을 붙인 뒤에 샘플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스테이션에서 미리 검체 용기에다가 라벨을 붙여서 나가지 말라는 거죠. 환자 앞에서 환자 확인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검체 용기에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전이나 검사 중, 검사 후에 전 과정에서 검사의 확인자 ID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명확한 프로토콜을 구비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명확한 프로토콜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을 크리티컬 발류 리포트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입력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반복 확인이나 검토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직원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신규나 재직자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한 절차를 계속 교육하고 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환자와 보호자도 교육해야 됩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의 중요성과 관련성을 교육해야 되는데요. 올해 입원한 환자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도 내 이름을 모르냐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서 정확하게 환자 확인을 하고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교육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등록번호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걸 붙여서 홍보를 하는 것도 환자나 보호자의 정확한 환자 확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을 항상 처치나 진료 전, 의약품 투여 전 이런 환자 확인 시점에서 확인을 할 것이라고 입원 시 안내문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환자와 보호자가 잘 보이는 곳에 환자 안전과 관련된 포스터를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요.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서 진료카드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병원에 내어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 시스템에 보고된 환자 확인 관련 수혈 환자 안전사고인데요. 수혈 전에 환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원래 수혈 직전에 2인의 의료인이 이중 확인 절차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한 사람만 확인했죠. 그래서 이러한 확인 절차를 누락해서 잘못돼서 혈액계에 바뀌어서 들어가고 결국 환자는 중환자실로 전실해서 집중치료를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혈액 정용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혈액을 꺼내서 수혈을 하게 되는데 아마 2사람 이상의 혈액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 같죠? 같은 칸에 있었는데 아무 상관없이 꺼내다가 수혈을 했는데 다른 환자의 혈액을 수혈을 했죠. 물론 혈액 주입 직후에 오류를 발견해서 즉시 수혈을 중단하였지만 업저베이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수혈을 하기 전, 투약하기 전, 진료 전, 처치 전에는 환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기억만 해서는 안 되죠. 실제로 간호를 수행할 때 이런 것을 실천적으로 옮겨줘야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수혈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쿱스에서 내놨는데요. 혈액 수령 후 수혈 준비부터 시작 전까지 정확한 환자 확인 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할 때는 한 번에 환자의 혈액을 한 가지만 준비한다는 거죠. 만약 내가 담당하는 환자가 2명이었는데 이 2분이 다 수혈을 하기로 했어요. 2개를 다 가지고 가서 수혈하지 말라는 거야. 한 사람 마무리하고 다음 사람 준비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혈액 전용 냉장고를 보유한 부서에서는 일시적으로 혈액을 보관하는 경우 냉장고 내 공간을 환자별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의 양이나 색깔, 혈액백의 손상 등 외관을 확인을 하고요. 혈액백 라벨이 파손되진 않았는가, 혈액이 너무 혼탁하거나 부유물이 있지 않는지 또는 변색되거나 용열, 기포 같은 것이 있지 않은지 수혈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액백 라벨의 정보와 의사의 수혈 처방, 혈액 출구 요청서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모두 일치해야 수혈을 시작하고요. 불일치하는 경우에 혈액은행에 알리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수혈 직전에는 혈액백 라벨 정보와 환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보통 의료인 2명이 확인을 하죠. 그리고 수혈 시작 시에는 모든 절차를 확인하고 환자의 체온, 혈압,
맥박 등 활력 징후를 측정한 후에 수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액은행에서 출고 후 30분 이내에 수혈을 시작해야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혈액을 혈액은행에서 출고해서 가지고 왔는데 체온을 쟀더니 체온이 39도예요. 그러면 수혈이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혈을 시작하기 전에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지만 혈액을 출고하러 가기 전에도 체온을 한번 재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체온이 높아서 혹시 수혈이 지연되는 일이 있을 때 이 수혈을 혈액은행에 다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혈액 냉장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했다가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혈액을 불출해 오기 전에는 체온 정도는 먼저 측정을 해보고 체온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불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혈과 관련된 환자 안전사고 사례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것이 체열 오류예요. 샘플링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환자하기만 해도 이런 오류를 없앨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출고 후에도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수혈 시행 과정에서 지침을 미준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일반적인 수혈 지침을 미준수하는 경우, 수액 세트 연결을 할 때 혈액백이 손상되거나 혈액을 30분 이내에 수혈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오래 실온에 방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수혈 전에 검사 오류가 있거나 혈액은행 오류 등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수혈을 위해서 정확하게 환자 확인을 하는 절차를 누락하지 말고 지침대로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매우 많은 의사소통이 일어나죠. 의사소통 형식도 다양한데 구두로 할 수도 있고요. 문서, 이메일, 전화, 문자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은 다양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입원실 또는 외래에서 진료를 할 때, 전원 갈 때, 전동, 병실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업무의 인수인계나 응급상황, 수술이나 시술하는 등 모든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의사소통하는 것이 50% 이상은 말을 통해서 구두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수의 직종간 매우 긴급하고 복잡한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 각종 의료사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안전하지 못한 유해한 조직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되지 않은 의사소통 방법이나 환자 인계 시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의해서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인계 시에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인계의 결과로는 치료가 지연될 수 있고요. 부적절한 치료, 그리고 크고 작은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진료의 누락, 병원 재원 기간의 연장 또는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비용이 증가하고요.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표준화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표준화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S바를 흔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S바는 4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시츄에이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현재 발생한 상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점이 되는 상황을 간결하게 한 10초 이내로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츄에이션을 설명할 때 포함하는 내용은 전하는 사람의 소속 부서와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환자 이름과 성별, 나이, 그리고 중요 증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이 환자 상황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듣는 사람이 상황에 대한 전후 사정이나 경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는
입원 사유나 의학적인 상태, 기저질환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만 신속하고 간단, 명료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세스먼트로 사정이나 평가한 내용을 말하는 단계인데요. 현재의 상태를 평가, 바이탈 사인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현재 상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세스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흔히 여기에서는 바이탈 사인이나 랩 데이터 같은 것을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레커멘데이션입니다. 권고냐, 이 상황에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줬으면 하고 요청한다. 이러한 임당 판단이나 조치를 제안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말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조치나 행위가 필요한지 내가 본 상황에 대해서 빨리 취해야 되는 조치 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환자가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간경화, LC를 진단받았다는 거죠. 소화기 내과에서 팔로업 하던 환자로 최근에 간암으로 진단되어서 간암 고주파 열 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703호에 입원해 있고요. 오늘 오후 5시에 고주파 열 치료를 진행하고 시술 후에 병동으로 올라왔고요. 시술 후에는 활력 징후나 산소 포화도는 정상으로 안정 상태였습니다. 시술 후 30분이 지난 후에 갑자기 환자가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산소 포화도가 80%로 떨어졌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동맥결 산소 분압은 60mmH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80%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급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술 직후에 CBC 검사를 나갔나 봐요. CBC 검사는 30분 정도면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했더니 헤모글로빈이 8.0g/dL 많이 떨어져 있죠. 헤마토크리트는 24%, 헤마토크리스토는 헤모글로빈의 3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치는 낮지만 정상이에요. 그리고 바이탈 사인은 90에 50이고요. 펄스 레이트가 98회로 좀 증가되어 있네요. 37도 2부로 약간 미열이 있고 레스피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상태예요. 에스바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해서 응급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의사에게 응급 상황을 노티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바를 이용해 보면 S 시츄에이션은 칠병동 누구누구 간호사입니다. 지하이 김땡땡 선생님이시죠?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는 김나리 씨 산소 포화도가 80%로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지하이 김땡땡 선생님이 이 김나리라는 환자의 주치의라고 판단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냥 성명만 얘기를 하고 환자 확인을 해서 상황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주치의가 아니고 당직이어서 환자를 잘 모른다고 하면 김나리 씨고 진단명도 같이 얘기해주면 좋습니다. GI에 간경화였다가 지금 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다. 이 정도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은 산소 포화도가 80%로 떨어졌다는 거죠. 시츄에이션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산소 포화도가 80%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백그라운드로 이 사람이 간암 환자였고 오늘 오후에 고주파 열 치료를 받고 온 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여도 이 검사가 예정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백그라운드에다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세스먼트 사정한 내용은 지금 고주파 열치료 당시엔 바이탈과 산소포화도 괜찮았는데 지금 검사하고 30분이 지냈고
의식이 혼미해졌고 산소 포화도 떨어지면서 헤모글로빈 나간 수치가 8.0, 바이탈은 90에 60이고 98에 32회라고 불안정한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사실 80%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인투베이션 해야 될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레코멘데이션은 빨리 와서 환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오는 동안에 산소를 좀 주었으면 좋겠죠. 산소를 주었으면 좋겠다. 산소 몇 리터 주냐? 이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헤모글로빈이 떨어진 걸로 보고 이래서 시술 부위가 출혈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터블 엑스레이를 부를까요? 이런 것도 제안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S바를 활용했다고 보면 그 다음에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관련 의료기관 평가 인증 기준을 보면은요. 의료진의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거 기반한 임상실무 규정에 이런 의료진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구두 처방 규정, 필요시 처방인 PRN 처방을 관리하는 규정, 그리고 PRN 처방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 시 대처 방안을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의 내용이 있어야지 됩니다. 자, 우선 먼저 구두 처방 또는 전화 처방도 구두로 하기 때문에 포함하는데요. 이 구두 처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구두 처방이나 전화 처방을 허용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구두 처방은 하지 않아야 돼요. 전산으로 수기 처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응급 상황이거나 전산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두 처방이나 전화 처방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두 처방 절차 잘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우선 구두 처방을 하기 전에 이 처방을 하는 정확한 환자 확인하는 과정이 맨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름이나 등록번호 중 2가지 이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응급상황이거나 전산 사용을 할 수 없으면 의사는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진료과나 주치의 그리고 환자의 진단명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환자 확인을 했다면 두 번째 구두 처방을 받는 사람은 구두 처방하는 내용을 받아 적습니다. write down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 받아 적은 다음에는 구두 처방을 받은 사람은 구두 처방 내용을 구두 처방을 한 사람에게 다시 되읽어줍니다. 리드백이라고 하죠. 그러면 구두 처방을 한 지시자는 이 리드백하는 내용을 잘 듣고 자신이 처방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 정확성을 확인해 줍니다. confirm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두 처방을 받은 사람은 시행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구두 처방을 한 거는 처방이 전달되고 업무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수가가 계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산으로 다시 수기 처방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 처방은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전산 처방으로 해서 수가가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구두 처방은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 구두 처방은 이렇게 받아 적을 수가 없잖아요.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구두 처방을 받을 때 크게 소리내어 복창을 합니다. 이것을 순환형 의사소통이라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구두 처방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달라고 외치면 그것을 들은 사람은 시행하기 전에 다시 반복해서 복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에피네프린 1mg 3분마다 IV 해주세요. 이렇게 소리쳐서 처방을 내게 되면 처방을 받는 사람이 복창을 하는 거야. 네, 에피네프린 1mg 3분마다 IV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방을 한 사람, 처방을 받은 사람도 의사소통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CPR 상황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도 어떤 처방이 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두 처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선 숫자나 익숙하지 않은 영어 의약품의 경우 철자를 하나씩 정확히 되읽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약품의 용량과 단위는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그램인지 그램인지, 미리 이큐발란트인지 미리몰인지 마이크로그램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단위를 표현해 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구두 처방지를 활용하면 쉽게 더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누나 전화 처방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 라이트다운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돼 있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전산으로 처방이 전환되지 않았을 때는 팀원들끼리 이것을 공유하고 인계를 했다가 전산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것을 폐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요시 처방, PRN 처방입니다. 필요시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프로레 라타라고 하는 라틴어 약자를 따서 필요할 때 또는 필요시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 때 처방을 내놓고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발행하는 약속 처방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요시 처방은 아무 때나 내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 환자의 예측 가능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하 시 PRN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사전에 약속된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증상이어야 되죠. 흔히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발열 이런 것과 같이 예측 가능한 환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필요시 처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에서는 임상실무 규정에 필요시 처방 목록 관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필요시 처방이 가능한 목록을 관리하던가 아니면 대부분 다 괜찮은데 필요시 처방이 불가능한 목록이 어떤 약품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의료진들이 모두 알고 그 목록에 대해서 처방을 할 수 있거나 처방을 못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해놓고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처방은 보통 투약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처치나 아니면 검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처치 같은 경우는 단순한 상처 드레싱 같은 거예요. 우징이 있는 경우에는 드레싱을 해도 된다 이런 처방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처방의 종류로 가능한 목록이나 불가능한 목록으로서 관리를 할 수 있겠고요. 흔히 관리하는 것보다는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필요시 처방이 불가능한 의약품을 전해질 같은 것, 헤파린 주사제, 항암제, 백신,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과 같은 약물들이죠. 그리고 항생제인데 주사제로 쓰는 것, 면역 억제제, 혈액제제 같은 것들은 필요시 처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죠. 물론 이러한 목록을 정하는 것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내가 다니게 되는 의료기관의 임상실무 지침의 PRN 처방은 어떻게 관리하고 목록을 관리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시 처방 목록은 처방이 가능한 목록일 수도 있고 불가능한 목록일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이 목록을 관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시 처방 원칙이 있는데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필요시 처방을 위해서 명확한 실시 기준이 처방에 명시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처방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검사나 처치 같은 경우는 이 검사나 처치 수행이 필요한 환자의 상태가 무엇이고 수행 내용 그리고 횟수는 몇 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투여가 요구되는 환자의 상태, 그리고 일회 투여 용량, 투여 경로, 최소 투여 간격, 일일 최대 투여 횟수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통제를 줄 거다,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에 환자의 요구되는 상태가 있어야 돼요. NRS 몇 점 이상 이렇게 NRS 5점 이상일 때 페치딘 25mg을 용량이죠. 투여는 어떻게? IV로. 그리고 최소 투여 간격은 통증이 있고 나서 한 번 들어간 다음에 6시간 이내에는 투여하지 않으면서 하루에
최대 2번 이상은 투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직원들이 필요시 처방의 의미를 동일하게 알고 수행하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그림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교재에 보면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의사에게 노티파이 후 이렇게 하라고 되어져 있는 처방인데요. 실제 PRN 처방은 의사에게 노티파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렇게 PRN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노티파이 한 후에 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PRN 처방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 PRN 처방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혼동하기 쉬운 처방이 무엇이며 이런 처방의 대처 방안을 의료진들이 숙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요.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처방이란 만약에 수비로 쓰는 거라고 하면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인 경우, 그리고 전산 처방의 경우라면 처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PRN 처방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실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은 혼동하기 쉬운 처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 코드를 가지고 있거나 약물 이름이 비슷하거나 흔히 몰핀, 놀핀 이런 거 발음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이런 건 유사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유사 발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의약품 처방에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처방을 받았는데 투약의 5원칙 중에서 한 가지라도 명확한 내용이 아니라면 이것은 혼동하기 쉬운 처방일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PRN 처방에서 실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필요시 처방도 혼동하기 쉬운 처방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혼동하기 쉬운 처방 확인을 위한 정책이 임상 실무 지침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실무 지침을 그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고 실시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흔히 간호사들에게는 이러한 혼동하기 쉬운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면 처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을 낸 의사에게 다시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확인돼서 이 처방이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처방을 시행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사에게 이렇게 처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려면 이 병원에 수평적 문화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수직적이어서 의사가 권위적이고 간호사가 의사에게 처방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표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면 간호사들도 의사에게 연락하는 걸 꺼리게 될 테고요. 이 혼동하기 쉬운 처방에서 간호사가 그냥 유추해서 처방을 시행하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환자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한 수평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처방한 의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동일 진료과에 다른 연차나 다른 의사에게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해야지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서로 이 처방 의사에는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화가 있으면 되지 않겠죠. 그렇게 진료과 내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도 연락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료 체계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혼동하기 쉬운 약품은 끝까지 확인한 후에 확인이 된 경우에만 처방을 수행해야 되고요.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품명, 성분명이 유사한 경우에는 또는 약모양도 유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의약품 정보 조회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예를 만들어서 유사 약물을 의사가 처방을 하려고 하면 그때 유사 약물이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이런 처방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처방을 함으로써 처방 오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처방 목록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의료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인트라넷 같은 곳에 공유를 해서 전 직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처방이나 투약 시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책에 이렇게 유사 외관이나 용량 주의 약문, 유사 발음 약문 이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있죠. 이렇게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새로 약물이 병원에 입고될 때마다 의약품을 관리하는 약재부에서는 이런 것을 인트라넷에 공지함으로써 직원들이 확인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을 해서 이상 검사 결과 보고도 해야 되는데요. Critical Value Report라고 합니다. 그래서 CVR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정상적인 이상 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검사한 파트에서 흔히 진단검사 같은 경우로 해서 혈액검사를 했다. 포타시움 같은 경우 이상 검사치를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되면 심장마비나 부정맥 같은 걸 일으켜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포타슘이 7.8, 8.0 이렇게 됐다 그러면 굉장히 응급 상황일 수 있는데 이것을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정확한 환자 확인을 해서 부서에게 연락을 해주고요. 부서에서도 이러한 CVR 보고를 받게 되면 그것을 적어놓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이런 것을 의사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의 보고가 지연되거나 긴급 보고가 누락이 되면 실제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거나 실제 환자의 치료의 지연이나 입원 기간이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는 아까 포타시움과 같이 혈액검사만 얘기했는데요. 혈액검사뿐만 아니라 영상검사나 이런 것들도 또는 조직검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비정상적인 검사가 나왔을 때 보고하는 시스템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검사는 적색 범주, 황적색, 오렌지라고 하죠. 그리고 황색, 옐로우 범주로 나눠져 할 수 있는데요. 적색이 가장 위급한 상황인 거죠. 즉각적으로 연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렌지는 반드시 연락되어야지 하는데 임상 판단이 수시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요. 황색 범주는 수동적으로 결과를 전달하기만 하고 임상가의 판단은 수일 내에 이루어져도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료기관 내에서 정의해놓고 실제적으로 이런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체계가 마련되어져 있어야지 됩니다. 요거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콥스에 보고된 내용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라고 여기 개선안을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안대로 병원 내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술, 시술의 정확한 수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술 시술의 정확한 수행을 위한 인증 기준에는 정확한 환자 확인, 정확한 수술 시술명, 정확한 수술 시술 부위 확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고요. 수술 시술 부위 표시에 환자가 반드시 참여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 참여하에 수술 시술 부위를 표시해서 수술실에 보내야 되고요. 수술 시술 전 확인 사항들을 병동 마취과 수술실에서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시술 시작 직전에 수술과 시술 팀원 간의 정확한 환자 확인을 하고요. 정확한 부위, 정확한 수술 시술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데 타임아웃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술과 시술을 위한 전략을 살펴보게 되면 수술 부위를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수술 부위 표시를 사용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표시 과정에 반드시 환자도 참여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 티비아 경골 골절에 의해서 오른쪽 티비아를 수술을 할 거라고 하면 오른쪽 티비아에 수술 부위 표시를 할 건데요. 그때 환자 부위한테 오른쪽 티비아 골절로 이곳에 수술을 합니다. 맞지요? 라고 하면서 그곳에 환자가 함께 확인하면서 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수술 시술을 할 때 시작 전에 정확하게 환자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정확한 수술 시술명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술, 시술 부위 확인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실제적으로 의료진들이 그때 이런 것들을 다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시술과 관련한 필요한 모든 문서나 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정확하게 이것이 수술 시술 전에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인 절차를 흔히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과 시술을 하기 위해서 환자가 이동을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요. 만약 응급실에서 수술실로 간다 그러면 응급실, 그리고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마취과, 수술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응급실에서 병동으로 갔다가 병동에서 수술실로 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각 환자가 이동하는 단계별로 확인을 할 때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술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동의서를 확인해야 되고요. 정확한 환자 수술명, 시술명, 수술, 시술 부위 확인도 해야 되고요. 모든 관련 기록, 수술하기 전에 필요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기록들이 다 있는지, 영상, 검사 자료가 해당 환자의 것인지 명확하게 검사 결과 봐야 되고요. 검사 결과에 환자 이름, 환자의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혈액제제 같은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면 이것도 정확하게 환자에게 맞는 것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수술 부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술 부위 표시 대상은 목적은 수술 시술 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 부위 표시를 합니다. 수술 부위 표시 대상은 좌우가 구분되는 거,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이런 거, 오른쪽 콩팥, 왼쪽 콩팥, 다리 같은 거 2개가 있는 거 이렇게 구분되는 거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중구조, 손가락, 발가락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거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다중수준, 레벨이 여러 개인 거죠. 척추죠. 척추 같은 건 레벨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척추 몇 번째 것을 하는지 반드시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곳에 수술이나 시술 부위 표시를 해야 되고요. 주의사항은 이러한 수술 부위 표시를 했을 때 수술 방포를 덮은 후에도 수술 부위 표시가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표시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미드라인 오리피스 같은 부위예요. 이 편도선 수술 같은 경우죠.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고 항문 같은 경우 치질이 있을 때 하는데 항문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기록만 하고 표시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요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단일 구조 장기여서 혼동에 우려가 없는 부위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 수술하는 경우 위에 표시를 안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심장도 하나이기 때문에 표시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수가 같은 경우는 이 표시하는 펜이 지워지지 않는 거여서 요게 아마 문신한 것처럼 이렇게 자국이 남을 수 있어요. 미수가는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가인 경우에도 표시를 제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방 상처 같은 곳이 있다면 개방 상처를 수술할 거면 그 부위가 표시가 되니까 여기에 따로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런 부위를 일반적으로 표시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실무 규정에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 부위 표시할 때 반드시 환자 참여를 시키라고 했죠. 그래서 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하지만 환자가 참여한다 그래서 환자가 표시를 하게 해서는 안 돼요. 환자한테는 지금 오른쪽 무릎 수술을 할 것이 맞는지 환자가 지금 아픈 곳이 거기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확인하라는 뜻이죠. 표시는 누가 해야 돼요? 시술자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긴급 수술로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 부위 표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술이나 시술 부위 표시는 언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입원 환자나 응급실 환자는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수술 시술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표시하는 게 원칙이고요. 당일 수술센터로 오는 환자는 수술실로 환자를 보내기 전까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술 부위 표시 시행하는 사람 누가 해야 되냐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은 교수님이 수술에 참여하고 레지던트가 참여 안 할 때 레지던트가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수술실에 들어가는 교수님이 체크하는 게 좋겠죠. 물론 레지던트도 함께 들어간다라고 하면 함께 수술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레지던트가 해도 되고요. 반드시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시술 표시 방법은 즉각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표시를 사용해야 돼요. 수술 부위를 소독한 후에도 지워지지 않는 펜을 사용해서 해야 되고요. 모호한 표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전체에서 일관된 표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수술 시술 부위 를 절개 직전까지 이 표시가 보여야 합니다. 그림에서부터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고 성함을 쓰도록, 이거는 아마 시술 부위를 표시한 의사가 김씨라는 표시일 수 있겠어요. 포함에 위스트를 수술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술 시술 전에 확인할 때는 이렇게 수술 시술 부위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수술하기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은 후에 수술 시술 부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서는 수술 시술 직전에 타임아웃을 통해서 정확한 환자이고 정확한 수술 부위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수술 부위 표시한 예를 보겠습니다. 눈을 수술하는 거죠. 오른쪽 눈을 수술한다는 거야. 좌우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되고요. 수술 부위 표시는 병원마다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김 해서 성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니셜로 K를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릎인데요. 무릎 아래쪽을 수술을 하는데 라이트 이렇게 표시를 했죠. 우측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갑상선 같이 좌우 구조가 나누어져 있으며 이렇게 우측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콩팥도 좌우로 나누어져 있으면 어느 쪽을 수술하는지 반드시 표시해 줘야지 돼요. 어깨도 어느 쪽 어깨인지 해주고요. 레벨 같은 경우는 척추는 레벨이에요. 이렇게 목이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 보면 흉추잖아요. T 몇 번, 여긴 C 몇 번 이렇게 써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리코스 베인처럼 이렇게 있는 부분은 베리코스 베인 어디 수술할 건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부목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부분이 손상이 되어져 있으니까 표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양쪽 다 부목이 되어져 있고 이 중에서 한 곳만 한다면 한 곳에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술 부위 표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수술 부위 표시를 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아까 앞에서 그림을 보면 동그라미를 하고 성을 쓰거나 이니셜을 썼죠. 그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 X 표시를 하거나 거기에다 NO 표시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의사소통 오류가 생길 수 있죠. X라고 표시를 하면 이곳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개 부위 가까운 곳에 라이트나 레프트 또는 보스 이런 것을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척추의 경우 해당 부위에 레벨 2, 레벨 3와 같이 이렇게 수준을 표시할 수 있어서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형이나 캐스트 같이 부위가 육안으로 명확한 경우라더라도 한부가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부위 캐스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시술하는 부위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술 부위에 환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경우 언어장애나 무식 환자, 협조가 어렵거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는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는데 보통은 동의서를 받을 때 이들이 무식 환자는 대리인에서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리인에게 확인해서 체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자가 표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환자는 거부권을 자율성 존중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 이게 해야 되지만 환자에게 무조건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안전사고의 위험성 같은 것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자가 왜 표시를 거부했고 그리고 이 표시를 거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간호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이 주의사항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이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한 수술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술 들어가서 절개 직전에 반드시 환자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타임아웃이에요. 운동 경기를 하거나 그럴 때 감독이 시간을 잠깐 멈출 때 타임아웃 하죠. 이것도 자, 하던 일을 모두 멈추자. 그리고 주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타임아웃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타임아웃을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목적은 타임아웃을 하는 목적이죠. 수술 시술을 시행하기 직전에 올바른 환자인가, 수술 시술 부위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술팀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수술과 시술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의문사항, 고려사항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수술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 장소는 수술 시술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해야 되고요. 수행자는 수술 시술에 참여하는 모든 팀원 전체가 해야 합니다. 여기는 수술을 참여하는 서전, 외과 의사죠. 그리고 간호사, 스크럽, 마취, 서큘레이팅 간호사, 마취의사 이런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확인 내용은 정확한 환자, 정확한 시술, 수술명, 정확한 수술이나 시술 부위를 확인해야 되고요. 올바른 체위, 그리고 임플란트 등 구두로 이때 삽입해야 되는 물질들이 무엇인지도 확인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수행 시기는 가능하면 마취를 유도하기 전에 해야 돼요. 마취를 하지 않는 경우에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환자도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환자가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마취를 하고 의료진들끼리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환자를 참여시켜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타임아웃을 하고 들어갔지만 추가적으로 협진 수술을 해서 외과 수술이 끝내고 흉부외과로 또 수술을 한다고 하면 흉부외과 수술팀이 들어왔을 때 다시 타임아웃을 해야 됩니다. 흉부외과 수술한 다음에 정형외과도 하기로 했다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정형외과 팀이 들어오면 그때도 다시 타임아웃을 해야 됩니다. 이 타임아웃은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술을 시작하지 않아야 되고요. 문제가 해결된 뒤에 다시 타임아웃을 한 다음에 수술과 시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아웃 절차는 수술 직전에 하잖아요. 그리고 수술 직전에 수술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마취과에서도 준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사인인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타임아웃 수술 직전에 하고요. 수술이 끝나고 나면 회복실에서 환자를 퇴실시킬 때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모두 확인했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사인아웃이 되겠어요. 이 사인아웃이 되어야 되지만 수술실에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안전한 수술 시술을 위한 전략에서 수술 개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술 개수의 목적은 수술 중에 사용한 품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수를 헤아리는 거죠. 스펀지, 수술 기구 등 같은 것이 환자의 체내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절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수술 개수는 모든 수술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개수가 불일치할 경우에 대응 지침을 마련해서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 1차 개수, 이것은 수술 시작 직전에 개수하는 거예요. 수술에 들어가는 수술 장비들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거즈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개수가 완료되기 전에는 개수 품목 사용을 금해야지 되고요. 완전히 개수가 되고 수술이 시작되면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차 개수는 우리의 인체 체강이나 상처를 봉합하기 직전에 거즈나 세트 같은 것들이 몸 안에 들어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개수 절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차 개수는 마지막으로 피부를 봉합하거나 수술을 종료하기 직전에 3차 개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추가 개수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수술 중에 추가 물품이 공급되게 되면 추가 개수를 해서 카운트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대 시 개수될 수 있는데요. 수술이 어떤 경우에는 12시간, 24시간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바뀔 수 있는데 이 간호사들이 바뀔 때도 수술 개수를 진행해야 됩니다. 방법은 소독 간호사와 순회 간호사가 동시에 눈으로 보면서 소리 내어서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즈를 센다 그러면 거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복장하면서 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술 개수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도 있어야지 되는데요. 우선은 수술한 외과의에게 알려줍니다. 집도의죠. 그리고 전차 개수를 다시 반복해서 확인해 보는 과정을 갖습니다. 이러한 여러 번의 노력에도 개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의사에게 알리고 환자가 수술실을 나가기 전에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체내에 이물질이 있지 않는지 기구들이 남아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했다는 것을 기록지에 분실된 품목을 찾기 위해 취한 조치나 상황 등을 반드시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자, 수술을 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에 사인인, 타임아웃, 사인아웃 이런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취하기 전에 최소한 간호사 마취의사가 참여해서 정확한 환자 확인, 동의서, 수술 부위 확인, 마취 장비하고 약물 준비가 됐는지 환자 감식의 정상 작동 여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측 위험 요인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알레르기나 기도에 문제가 있는지, 호흡곤란 증상이나 수술 중 출혈 여부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다 완벽히 확인이 되면 환자는 수술실에 들어오게 되고요. 수술을 하기 직전에 수술 부위 절개 전에 타임아웃을 시행합니다. 이때 수술 관련 팀원 전체와 환자가 참여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타임아웃 절차대로 시행을 하고요. 수술이 끝나게 되면 수술실에서 환자를 내보내기 전에 다시 사인아웃 절차를 해야 됩니다. 간호사, 마취의사, 외과의사가 참여하고요. 간호사가 굿으로 수술 진행 상하고 수술 개수가 정확하다는 거, 조직 검사 프로준 바이옵시를 나가는데 몇 개를 채취했고 몇 개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 장비 문제 여부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간호와 회복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체크리스트가 다 완성이 되면 환자를 수술실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지컬 세이프티 체크리스트라 그래서 마취 유도 전 사인인이죠. 피부 절개 전 타임아웃이고요. 그리고 환자 수술실로 퇴실하기 전 이것은 사인아웃인데요. 이때 체크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하나씩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면서 체크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누락하는 것이 없이 환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다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 안전한 수술 실수를 위한 캠페인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실수 4스텝이라고 해서 수술 시술 부위를 확인하자. 누가 집도의가 해야 돼. 언제 실수 전에 어떻게 여기서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자. 누구를
그래서 지금 좌우 방향 표시하고요. 복수 구조인 경우에 또는 레벨을 포함해서 표시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병동 출발 전날 수술실 입실 시 확인해야 되는 것, 환자 동의서가 있나, 수술 시술 부위 표시가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는 거죠. 세 번째 타임아웃 절차는 앞서 설명한 거죠. 그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인아웃 하기 전에는 환자를 수술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자 안전보장 활동에서 정확한 환자 확인법, 의료진 간 의사소통 방법으로 구두 처방, PRN 처방,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처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확한 수술, 시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되는지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간호를 해야 할 때 준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 환자 안전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고 WHO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여기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환자 안전보장 활동 2로 낙상 예방 활동과 손위생 활동을 할 거고요.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의약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는 여기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